안녕하세요. 저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면서 어느새 40대 중반에 들어선 남자입니다. 이혼하고 12살짜리 딸과 둘이서 살고 있는데요. 예쁘고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내와 만나고 헤어지면서 제 인생에 아픔과 기적이 번갈아 찾아오더군요. 그 아픔과 기적을 제게 가져다 준 거머리 같은 아내와 처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면 너무나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찌개를 끓이려다 고기가 떨어져 급하게 간 마트에서 깜짝 세일을 하는 걸 보고 한우 3불 등급 불고기감을 잔뜩 장바구니에 넣고는 신봤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애초에 김치찌개를 해먹을 생각이라 한우 불고기감을 아무리 세일해봤자 도통 관심조차 보이지 않죠. 어차피 이날 마트에서 사려던 것은 찌개거리였고 한우를 사는 건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찌개에 넣을 돼지고기가 필요했는데 마침 마감 세일로 1,000원이라도 깎아준다면 그들에겐 그게 오히려 신받다 할 일이겠죠. 제 아내는 아마도 찌개 고기를 사러 왔다가도 깜짝 세일하면 한우 불고기를 잔뜩 사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내게 필요하고 적당한 것이 뭔지 모르고 그저 더 비싸고 더 매력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요. 결국 공짜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내와 하나같이 닮아있던 처가 식구들 모두 같은 부류였죠. 어쩌면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저는 그저 우연히 발견한 심일 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자랐습니다. 여동생 하나 있는 외아들이라서 그렇거나 뭐 특별히 잘나거나 타고난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부모님만의 양육 철학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손바닥만한 지역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지라도 자식들에게만큼은 무한한 사랑과 격려를 쏟아주면서 큰 사람이 되게 노력하셨죠. 그래서 아버님은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원아, 사람이 말이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내일까지 그럴 거라고 지레 고개를 숙여버리면 안 되는 거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요. 사람이 폼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요. 항상 어깨 쭉 펴고 살아라잉. 그렇다고 분수에도 안 맞는 폼을 억지로 만들면 안 되지만 말이요. 알겠냐? 가난하지만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시려고 밤낮으로 논밭을 일구며 새까맣게 말라버리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그 비싸다는 등록금 한번 밀려본 적 없이 서울의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죠. 그런 부모님의 뜻에 따라 폼을 잃지 않으면서도 분수에 맞게 살기 위해 졸업 후 첫 직장은 대기업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회사 생활의 뜻이 있고 승진에 대한 야망이 넘쳤던 건 아니었지만 안정적이고 남들도 다 알아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고 스펙에도 적당히 맞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쉽게 얻은 건 쉽게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그렇게 대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는 5년 만에 회사 생활에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단조로운 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평소 죽이 잘 맞던 직장 동료가 이런 제안을 해오더군요. 김대리, 우린 말이야. 회사 생활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역시 누에는 뽕잎을 먹어야 하고 우리 같은 종자들은 자기 사업을 해야 된다니까. 모르긴 몰라도 김대리 뽕잎도 사업일걸? 안 그래?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새로운 꿈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 사업을 해보는 꿈이었죠. 사실 제가 경영학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어릴 적부터 남다르게 폼을 키워주신 부모님 덕분에 돈 많이 벌고 김상원이라는 제 이름 석자도 날릴 수 있는 그런 일을 동경해 오긴 했었거든요. 그래도 가난한 형편에 안정된 직장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회사원이 됐는데 결국 꿈이라는 건 접히는 거지 꺾이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렇게 누군가 손을 대니 다시 활짝 펼쳐지는 걸 보면요. 그 길로 저는 동료와 함께 직장을 때려치우고 벤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자제품을 만드는 대기업 출신의 경력을 살려 아이들 장난감 같은 작은 디지털 게임기를 시험 삼아 개발했는데 시답지 않은 게임기였음에도 금세 주목을 받게 되었죠. 마침 그때 손안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의 단순한 장난감들이 인기몰이를 하던 흐름을 잘 탔습니다. 사업은 한방이라더니 작디 작은 둘의 퇴직금을 모아 간의 수공업 수준으로 개발한 게임기가 그렇게 대박이 날 줄은 저희도 몰랐어요. 그렇게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며 폼을 잡고 있던 전 어느 날 사업 동료로부터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요즘 만나는 애 동창이라는데 말이야. 엄청 곱대. 홈쇼핑 모델도 한다지 아마? 이름도 이쁘다? 고영은. 어때? 만나볼래? 관심 없으면 빨리 말해. 여자 소개 기다리는 곰팡이들 내 주위에 줄줄이 있는 거 알지? 얼떨결에 이루어진 만남이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아내는 기대보다 훨씬 곱고 인상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제품의 홈쇼핑 모델로 활동 중이라더니 그럴만하다 싶을 정도로 눈에 띄는 미모였죠. 알고 보니 배우가 꿈이었는데 배우가 되지 못해 생활비라도 벌고자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집안 형편도 비슷하고 예뻤고 무엇보다 굉장히 순수하고 맑은 사람이라 반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말이었죠. 그 후 1년 반 정도 연애하다 저는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됐을 때쯤 결혼했다고 생각했음에도 결혼은 연애하고는 또 다른 거더군요. 서로의 집안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다가 이제 법적으로 가족이 되어 가까워지다 보니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민낯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추악한 민낯을 말이죠. 배우가 꿈이었던 아내가 하루 2-시간쯤 화면을 보고 화장을 했다 지웠다 하면서 일당을 받는 이름 없는 홈쇼핑 모델이 된 건 다름 아닌 처가 식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부모님과 오빠, 남동생까지 5식구의 입을 책임져야 하는 사실상 가장이었던 거죠. 장인 장모는 평생 변변한 벌이 한번 못해보다 병들어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가난한 분들이었고 처남은 가방끈이 짧아 공장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마저 조금만 힘들다 싶으면 때려치우고 방에 들어앉아 있는 반백수였어요. 심지어 형님은 이혼 후 처가에 얹혀 살면서 매일 쓸데없는 사업 구상이나 하고 있는 한량이었죠. 한마디로 영화 기생충 주인공 가족의 실사판이었어요. 그래서일까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직업이 뭐냐고 묻는 장모님께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더니 장모님은 입을 다물지 못하실 정도로 좋아하시더라고요. 대놓고 우리 사위 돈 잘 버는 사위 하시면서 절 아끼고 대접해 주셨어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더니 덕분에 처가 가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갈 때마다 이렇게 대우해 주시니 어떤 사위가 싫다고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사위 왔어? 돈 버느라 힘들지? 그래 뭐 먹고 싶어? 갈비찜? 아니면 삼계탕? 우리 사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보신 당인들 내가 못 끓여줄까? 이렇게 잘난 사업가 사위한테 말이야. 장모님은 제가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는데 머리도 좋고 돈도 잘 번다면서 동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하셨죠. 심지어 사위를 넘어 자식처럼 생각하시면서 대놓고 아내에게 우리 사위한테 잘하라고 호통을 치시곤 했어요. 예은영아, 넌 복 받은 줄 알아. 안 그럼 어디서 이런 신랑을 만나니? 조상님이 도우신 거야. 그걸 네가 알면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 너 앞으로 우리 사위한테 잘못하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난 너보다 우리 사위가 더 귀하니까 내 사위한테 잘못하면 너 정말 나한테 혼나? 무슨 벤처 사업가에 어마어마한 동경이라도 있으신 분들처럼 장인어른 장모님은 말끝마다 벤처 사업하는 우리 사위, 벌써 대표님 된 우리 사위 해가시면서 저를 치켜 세워주셨어요. 하지만 칭찬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그러시니까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사업을 엄청 크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었죠.
게다가 결혼 전에는 받아먹기만 해서 잘 몰랐었는데 결혼을 하고부터는 한 번 갈 때마다 뭘 얻어먹을 때마다 용돈을 챙겨드려야 하니 좀 과하다 싶기도 했어요. 본가는 멀어서 잘 가보지도 못하는데 처가에만 너무 투자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도 없진 않았고요. 처음엔 한사코 마다않던 장모님이 언제부턴가 봉투를 드리면 넙죽 받으시더니 이젠 맛있는 걸 차려주셔서 맛있다고 감탄을 하면 대놓고 두 손을 위아래로 벌렸다 오므렸다 하시며 용돈을 요구하시더군요. 전에는 그저 유머로 받아들였는데 너무 자주 그러시니까 솔직히 어느 날부터는 거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장모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하나같이 절 무슨 복주머니라도 되는 양 야금야금 돈 꺼내먹는 재미로 허리에 차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특히 아내의 오빠인 형님이 그랬습니다. 형님에 관해 말하자면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참 대단한 분이었어요. 형님이 이혼당한 진짜 이유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단순히 생활고로 현실적인 이혼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결정적인 이혼 사유가 바로 형님의 바람이었다더군요. 바람 피우다 걸려서 이혼당하고 처갓집에 얹혀 사는 남자라니 솔직히 그걸 안 후부터는 형님으로 받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까지 부모님 집에서 빌붙어 살고 있는 형님의 24시간은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아침에 눈 뜨면 직장부터 알아본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디 하나 면접 보러 오라는 데도 없고 알바라도 뛰면 좋은데 진득하게 시키는 일도 잘 못하는 그런 백수 말이죠. 그저 하루하루 뒹굴고 놀면서 장모가 해준 밥이나 먹는 그런 논팽이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논팽이 아니 형님에게서 어느 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발신자 이름을 보자 불길한 예감이 먼저 들었지만 그래도 형님인데 바쁜 척하며 받긴 받았습니다. 처가 식구들의 대놓고 손 벌리는 습성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형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단번에 알아들었지만 저는 모르는 척을 했어요. 제가 무슨 갑부도 아니고 언제까지 복주머니 노릇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형님은 할 말은 해야 하겠다는 듯 말을 이어가시더라고요. 제발 내 인생 좀 살려주게.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런데 딱 5천만 원만 도와주면 안 되겠나? 내가 장사라도 해서 열심히 살아볼 테니까 좀 도와줘. 지금 내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건 자네뿐이야. 네? 5천만 원이요? 그제야 저는 깨달으며 한숨을 쉬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돈 때문이었구나. 그런데 그 한숨 소리를 듣고는 형님이 급발진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자넨 내가 그리 한심스러운가? 맨날 집구석에서 이렇게 놀고 먹고 하니까 내가 우스워? 아닌 게 아니라 자네 장인 장모님한테도 내가 욕받이나 다름없어. 잘 나가는 자네가 그런 내 심정을 알긴 할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요만큼의 인정이라도 남아있거든 5천만 원만 투자해주게. 그럼 내가 그 돈으로 가게 하나 차려서 사람 노릇하고 자네한테 한심한 꼴 안 보일라니까.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라고. 안 되겠는가? 아휴, 형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우습게 봤다고. 괜히 한숨을 쉬는 바람에 궁지에 몰린 전 결국 그 제안을 수락하고야 말았어요. 그 짧은 시간에 고민도 많이 했지만 결국 형님이 남기신 계좌번호에 5천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미안한 마음을 덜기로 한 것이죠. 안 그래도 아내가 처가 걱정, 특히 형님 걱정을 많이 하던 차여서 처가에서도 고민거리, 내게도 고민거리, 또 아내한테도 고민거리인 형님을 구제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진 않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우리 형님이니까, 그래도 가족이니까 형님 한번 살려보겠다 하는 심정으로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보내면서도 이걸 과연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형님이 먼저 3년 안에 갚는다는 조건을 달아 차용증까지 만들어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요구한 적 없었는데 도둑이 제발 저렸는지 형님이 먼저 보내오신 거죠. 차용증에는 저와 형님의 이름, 그리고 3년 안에 5천만 원을 갚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고 이를 어길 경우 민사상 법적 처벌을 받겠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결국 공증까지 마치고 나서야 형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쨌든 고맙네. 근데 가족끼리라도 돈 거래는 확실히 하는 거야. 알겠나? 그동안 바람 피워서 이혼당해 처갓집에 얹혀 사는 백수 형님을 딱하게 본 게 사실이었는데 그 일로 형님에게도 뭔가 전문가 같은 면모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잘한 거라 생각하고 형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형님은 약속대로 그 돈으로 바로 가게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뒤 동네 어귀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형님이 제게 빌려간 돈으로 가게를 차리자 이번에는 처남이 거머리처럼 저에게 달라붙기 시작했던 거죠. 자기는 왜 돈 안 빌려주냐며 다짜고짜 따지고 드는데 누가 보면 제가 돈 빌려갔다 떼어 먹은 줄 알 것 같았어요. 매영,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도 같은 가족인데 왜 형은 해주고 나는 안 해줘요? 왜 나만 공장에서 힘들게 일해야 돼요? 매영한테 정말 실망이에요. 이러면 저 매영 이제 안 볼 거예요. 참나, 어이가 없어 복장이 터질 상황이었죠. 결혼할 당시만 해도 몇 달이라도 공장에 다니고 하더니 이제 나의 놀고 있는 처남 입장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답답하고 속이 탔죠. 아내도 그런 저를 보고 미안해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여보, 힘들지. 미안해. 내가 진짜 미안해.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도저히 당신 집안 때문에 못 살겠어. 도와줘도 욕먹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금고도 아니고 안 그래도 신상 아이템 반응이 생각보다 별로해서 속상해 죽겠는데 정말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아주 이놈 진짜 아주 단단히 혼내줄게. 구제불능 오빠야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저것까지 당신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가 혼쭐을 내줄 테니까 당신 마음 풀어. 순진하고 착한 아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저 형편없는 오빠 남동생이랑 한 핏줄이라는 죄밖에 없겠죠. 그래서 누가 보면 저를 처갓집 호구라고 손가락질하겠지만 결국 처남에게도 신경 써서 용돈을 쥐어주며 달랬습니다. 아내를 봐서 그 정도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과 달리 처남은 그깟 용돈 몇 푼으로 사람 차별하냐며 저를 원망하기 시작하더군요. 처가에 가도 제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안 걸면서 싫은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처남이 그러니 장인 장모님 태도도 전과 같지 않고 처남과 아내도 지쳤는지 도와주질 않더군요. 결국 호의로 베풀었던 마음이 원망으로 다가오면서 처가에 이용당한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처가의 발길을 끊었고 언제부턴간 무슨 부탁을 해도 단칼에 거절하게 됐죠. 그렇게 처가와 본의 아니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 원인은 다른 데 있었죠.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돈줄이 막히자 아내가 변하게 됐거든요. 운 좋게 빠른 성공의 길로 들어섰지만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이 반응을 얻지 못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 경제 상황까지 안 좋아지면서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든 부도만은 막아보려고 여기저기 은행권의 대출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고 급기야 집 담보로 대출도 받으며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죠. 그 와중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동업을 했던 동료가 그나마 남아있던 자금을 몽땅 털어서 해외로 날라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 나락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당시 저에게는 8살짜리 딸이 있었고 저는 아무리 나락이라도 해치고 나와야 하는 힘겨운 사정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도와도 모자랄 판에 제 아내는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을 드러내고 말더군요. 없어봐야 진가를 알 수 있다더니 제 아내는 날이 갈수록 돈이 떨어져 가는 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거래처에 대금 지불 약속을 하며 아쉬운 소리를 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백화점에서 전화를 걸더니 저를 한도 초과한 카드 취급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카드 지금 막혔어?
내가 오늘 백화점에서 얼마나 쪽팔렸는 줄 알아? 아니, 카드값도 못 내고 정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렇게 돈이 없어? 나 지금 사야 될 거 잔뜩 있는데 어떡할 거야? 오늘 갯돈도 넣어야 된단 말이야. 아, 정말 대모임 친구들한테 내 꼴이 뭐가 돼? 아내는 돈 문제에 있어선 예민하고 짜증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가난이 소녀 가장이 지겨워 벤처 사업가와 결혼하면서 일도 안 하고 해맑게 제가 준 카드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았으니 돈이 떨어진다는 건 아내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겠죠. 그만 좀 해. 내가 회사 사정 안 좋다고 그랬잖아.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당신도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순진해도 그렇지 분위기 좀 파악해. 우리 지금 망할 위기야. 아니, 그러니까 누가 회사를 그런 사기꾼하고 같이 운영하래? 누가 사기 당하라고 했냐고. 바보 등신같이 사기나 당했으면서 누구더러 순진하다 어쩌다야? 당신은 애초부터 사업할 위인이 안 됐어.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돈 좀 만진다는 벤처 사업가들이랑 무수히 소개팅했는데 솔직히 우리 집에 하는 것도 그렇고 당신이 제일 손이 작았다고. 그런데 이제 나에 망해버렸다고? 아, 내 팔자야. 이제 내 인생 어쩔 거야, 어? 순진하고 착한데 얼굴까지 예뻐서 반했던 아내는 위기의 남편 앞에서 악마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는 물론 집에서까지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어요. 한번 변심한 후론 다시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아내 덕에 그 후로도 다투는 일이 많아졌고 결국 처가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 시작했죠. 장모님은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 요즘 회사가 얼마나 안 좋은 건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매달 꼬박꼬박 주던 용돈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끊어버리면 어떡하나? 나 참, 뻔히 집에 돈 들어오는 사람 없는 거 알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그래? 자네, 우릴 부모로 보긴 하는 건가? 그동안 큰 돈은 아니지만 결혼하고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양가의 50만 원씩을 꼬박꼬박 용돈으로 보내드렸어요. 제 사정이 어찌됐건 생계수단이나 다름없던 50만 원이 끊겨버리자 처가에서는 저를 이제 사위 취급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달엔 그래도 조용히 언짢아 하시더니 한 달, 두 달, 석 달이 밀리자 이제는 대놓고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사위 하던 그분들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버텨 어떻게 해서든 회사는 지켜내고자 했지만 결국 허무하게도 회사는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최종 부도가 결정나자 아내는 기다렸다는 듯 이혼을 요구했고 속전속결로 이혼 절차를 밟더라고요. 물론 조용히는 아니었습니다. 안 그래도 피멍이 든 제 가슴이 썩어 문드러지도록 폭언을 내뱉으며 아내는 제 곁을 떠났죠. 나 이렇게 살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더 이상 이렇게 거지같이 못 살아. 능력 없는 남자하고 사느니 이혼료 되는 게 낫겠어. 우리 그냥 쿨하게 헤어지고 각자 살 길 찾자. 뒷수습 잘해. 나한테 절대 피해 오게 하지 말고. 아이 학원은 물론 집에 들여놓을 세탁기마저 혼자 고르지 못해 전적으로 저에게 의존하며 꽃병 속의 꽃처럼 살아가던 아내가 그렇게 꽃병을 박살내고 뚜벅뚜벅 경매로 넘어간 집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난 꽃병을 치울 새도 없이 장모님이 찾아와 분풀이하듯 막말을 퍼부으시더군요. 우리 딸은 예뻐서 사실 골라골라 시집갈 수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만. 집불도 없으면 차라리 우리 딸하고 이혼하게. 못 볼 걸 다 보고 이게 뭔가? 우리 딸은 아직도 봐줄만 해서 훨씬 더 좋은 남자랑 재혼할 수 있으니까 괜히 미련 갖지 말고 소식 끊고 살자고. 그리고 자네도 얼렁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 그래야 양육비라도 보내지. 어쩌면 회사도 동료도 잃고 아내까지 잃은 제가 비참하게 느껴졌을 법도 한데 모녀의 폭언으로 저는 오히려 개운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동안 그들과 가족으로 지낸 것이 억울하고 분할 뿐이었죠. 그래서 미련 없이 이혼남이 되었습니다.
딸하고 떨어져 지내야 하는 건 가슴 아팠지만 그래도 그런 집안과 다신 얽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고맙기까지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 생활에 청산하고 간단한 옷까지만 챙겨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혼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새 출발을 하려고요. 그럭저럭 홀가분할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뵈니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더군요. 잘 살라고 크게 되라고 늘 가르치셨던 부모님께 불효를 한 것 같아 저는 엎드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너무 모자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울자 어머니도 우시고 오빠가 내려왔다는 소식에 친정에 들렀던 여동생도 울고 대쪽처럼 강인하게 저희 남매를 키워내신 아버지도 우셨습니다. 말 대신 하염없이 눈물을 보이시던 아버지는 한참 뒤 제 등을 두드리면서 담담히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잔 사업하면서 다 그렇게 한 번쯤 실패도 하는 거야. 난 우리 아들 믿는다. 그런 놈의 집안 이혼 잘했어. 우리 아들은 내가 알아. 훌륭한 사람이고 큰 사람이라는 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 한 번 크게 넘어졌다고 못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말어라. 다 잘 될 거다. 애미애비는 우리 아들 믿는다. 처갓집과는 정반대로 저를 대해주시는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큰 용기와 위로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는 저에게 말보다 더 큰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셨어요.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우선 거처라도 좀 알아봐. 사업하는 놈이 이런 시골에 눌러앉아 있으면 되겠어?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네가 우리한테 보내준 용돈 모아둔 거니까 다시 너 주는 거다. 우리도 안 쓴 거 아니여. 쓸 거 쓰고 남은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썼겠어? 잘 모아뒀다가 이렇게 돌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네. 아버지가 이거밖에 못해줘서 미안하다 아들. 따뜻한 엄마표 아침밥이 차려진 밥상위로 아버지는 3천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다시 한번 절 울리셨어요.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린 용돈을 7년 동안 거의 쓰지 않고 모아놓으신 제겐 일확천금보다 더 값진 돈이었어요. 내 식구가 말도 없이 아침상 앞에서 그렇게 또 울었습니다. 부둥켜 안고 울고 또 울고 난 후 저는 아버지 어머니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서울로 다시 올라왔죠.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저는 작은 집을 얻고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집을 구하고 나니 수중에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자는 건 해결됐는데 이제 먹고 사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당장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다 했죠. 그러다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 자금을 모으기 위해 힘든 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 조건으로 하루에 12만 원씩 주급제로 받을 수 있는 물류센터 상하차 일을 하게 된 거죠. 한때는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리고 벤처회사 대표를 지내던 제가 이제 40대를 넘어 상하차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몸은 너무 힘들었고 아침마다 눈을 뜨기 힘들어 그대로 계속 잠들고 싶은 날이 많았죠.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마 상하차 해보신 분들은 이런 제 마음을 잘 아실 거예요. 게다가 물류센터 상하차 일은 이제 한국인들이 거의 하지 않고 온통 조선족들 판이어서 일하다 보면 끼리끼리 어울려 저를 노려보는 덩치 큰 조선족들이 살벌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제 밥그릇 챙기려면 힘들다고 숨을 몰아쉴 틈도 없었죠. 어쩌다 제가 이런 신세가 됐는지 비참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 걸 다 따질 형편은 아니었기에 돈 모으는 재미로 버티고 또 버텼죠. 정말 땀은 배신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온몸을 다해 땀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저에게 어느 날 기적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 기적은
집 앞의 작은 편의점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출근하기 전에 간단하게 컵라면으로 아침을 때우러 집 앞 편의점에 들어갔는데요. 잠이 덜 깬 채로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을 들고 계산하려고 서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5장이요. 2만원치 주세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바로 로또였어요. 그날이 바로 로또 추첨이 있는 토요일이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드나들면서 로또를 사느라 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10,000원어치요, 10장이요 하는 소리가 무슨 신의 계시라도 되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주머니를 뒤지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꾸깃꾸깃한 5,000원짜리 한 장. 일당 12만원 받으면 10만원씩 꼬박꼬박 모아두다 보니 편의점에서 한 끼 때울 잔돈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고민 또 고민을 했죠. 제 일용할 양씨가 로또를 과연 바꿔도 될지 심각하게 말이에요. 생전 안 하던 혼잣말까지 다 하면서요. 밥이냐 대박이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10분을 서 있다가 결국 저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다시 계산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로또를 파느라 정신없던 점원이 그제야 저를 보고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실까요? 뭐 도와드려요? 네, 전 그때 필요한 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원에게 당당히 말했어요. 저도 5,000원치 주세요. 그렇게 저는 로또 5장을 사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신들린 것처럼. 아쉽게도 아침은 굶어야 했지만 마음만은 든든하더라고요. 제 생애 첫 로또였죠. 어쩐지 로또는 당첨이 되더라도 부적처럼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어요. 아마 저처럼 처음으로 복권을 산 사람들은 저와 같은 기분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주머니 속에 든든한 행운 부적이 있어서일까요? 그날은 유독 하루 종일 힘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몸으로 일을 마치고 돌아와 저는 아침에 샀던 로또를 바로 맞춰봤죠. 6개 숫자를 하나하나 맞출 때마다 얼마나 간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주 생생할 만큼요. 첫 번째 2? 맞았네. 다음은 18. 뭐야? 그리고 세 번째는 24. 또 맞았어. 설마 이렇게 연달아 5개 맞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그 기분이란 말로 이루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숫자 45가 나온 순간 저는 자리에서 뒤로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순간 미친 사람처럼 여기 뛰고 저기 뛰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래, 이 돈이면 난 다시 충분히 재기할 수 있어. 이건 하늘에서 주신 기회야. 이렇게 몇 번을 외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사업이 망하고 이혼한 후 1년 10개월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죠. 그날 1등에 당첨된 사람은 10명이었는데요. 매주 로또 1등 당첨된 사람이 최소 2명에서 많게는 10 몇 명까지 있던데 그중에 제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등 당첨된 사람도 8,000명이 넘는다고 하던데 저는 그 수천 명 중에 한 명일 뿐이지만 정말 세상 하나뿐인 행운아 같고 제 인생이 그동안 있던 운을 다 끌어다 쓴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돋고 기분이 찢어지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묘하게 감정이 더 격해져서 그날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봤던 제 인생에 이런 드라마틱한 행운이 다시 찾아올 줄이야.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얼마 뒤 당첨금을 받아들고는 겸허한 마음으로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돈은 눈먼 일확천금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는 밑거름이 될 종잣돈이었죠. 그래서 남들은 로또 1등하며 외제차 타고 명품 산다는데 저는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에 하던 사업 가닥이 남아있어서 자금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접어두어야 했던 꿈을 로또가 펼쳐주게 된 거였어요.
처음엔 혼자서 하느라 좀 힘에 부쳤지만 한 2년 정도가 흐르니까 사업도 점점 안정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이렇게 제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켜온 일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제 딸아이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면접 교섭권이 있기에 이혼하고 나서 꼭 2주에 한 번씩은 딸을 만났는데요. 어느새 훌쩍 커 사춘기가 된 딸은 아빠가 힘든 일을 하면서 제 길을 꿈꿀 때부터 아무 말 없이 저를 응원해줬어요. 저에겐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였죠. 그런데 사업을 한 지 4년째 되던 해 딸내미가 저에게 처음으로 솔직한 속마음을 말하더군요. 아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 아빠 얼굴 좋으니까 나도 좋다. 뭐가 잘 돼가는 거야? 아, 그래? 우리 딸이랑 이렇게 만나니까 아빠 얼굴이 피지 왜 피겠어. 우리 딸하고 더 자주 만나면 아주 아빠 아이돌 되겠어. 실없는 말로 혼자 너스레 떠는데 딸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아예 같이 살까? 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아빠랑 살고 싶어. 저는 깜짝 놀라 넋을 잃고 말았어요. 한편으론 반가워서 그래 했지만 대체 갑자기 딸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이유를 말해주길 조심스럽게 기다렸어요. 아빠, 왜 엄마는 그 아저씨랑 재혼한대? 나 그 아저씨 싫단 말이야. 아빠랑 둘이 살면 안 돼? 나 엄마랑 살기 싫어. 자꾸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아빠라고 부르래. 아빠가 내 아빠잖아. 근데 왜 다른 사람을 내가 아빠라고 불러야 돼? 딸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슴이 너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재혼이라니, 아빠라고 부르라니. 아내가 괘씸하기도 하고 친구들은 안 겪는 일을 겪으면서 상처받고 있는 딸이 가여워 감정이 복받치더군요. 그래서 말을 해줘야 하는데 아빠로서 공감이나 위로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어떤 말도 쉽게 나오지 않았죠. 한참을 그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나서야 겨우겨우 말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너 정말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 아빠랑 살고 싶니? 나 아빠랑 살 거야. 아빠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서러워. 맨날 남자들 만나고 다니는 엄마도 보기 싫고 우리 집에만 오면 아빠 욕하는 할머니 소리도 듣기 싫어. 나 그냥 아빠하고 살래. 아빠하고 살게만 해주면 대신 내가 밥도 잘 먹고 학교도 열심히 다닐게. 아빠가 엄마한테 나 데려간다고 말하면 안 돼? 당장 딸을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내를 설득하고 법적으로 정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당당하게 양육권을 가질 수 없을 테니까요. 지금 사는 집 말고 딸에게 근사한 집도 마련해주고 싶었고요. 그동안 못난 아빠 만나 고생만 한 딸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집을 선물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잠시 감정은 내려놓고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딸에게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는데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딸아이를 겨우 달래보내고 집에 오는 길에 이혼한 뒤 처음으로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딸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절차를 밟으려고요. 그런데 통화를 해보니 아내는 이혼 후로 하나도 변한 게 없더군요. 정말 다행히도요. 뭐야 갑자기? 왜 전화했어? 아 참, 자기 전에 재수없게. 뭐? 재수없어? 아직까지 넌 말하는 꼬라지가 왜 그러냐? 어떻게 몇 년이 지나도 사람이 그렇게... 됐고, 내가 딸 때문에 전화했지. 설마 너 때문에 전화했겠냐? 오늘 지은이 만났는데 너 결혼한다면서? 그놈의 기집애가 거기다 그 얘기를 왜 해? 할만하니까 했겠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지은이 나한테 보내. 뭐라고? 솔직히 너도 지은이 있는 것보다 그 남자랑 둘이 결혼 생활하는 게 좋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보내라고. 당신이 무슨 재주로 키우는데?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고. 나 그 정도 능력은 되니까. 참나, 뭐 복권이라도 맞았나? 갑자기 왜 그래?
거지 같은 사람이. 나야 뭐 당신이 키워주면 좋지. 나도 나름 신혼인데 말이야. 근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 아휴, 골치 아픈 건 딱 질색인데 귀찮게. 알았어. 그럼 언제까지 보내면 돼? 집도 장만해야 되니까 한 달만 기다려줘. 뭐 집을 장만해? 아이고, 코딱지 하나 원룸 하나 구해가지고 누구한테 생색내려고? 아무튼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거지 같은 데서 딸내미랑 둘이 잘 살아봐. 나중에 모르게 없다. 이혼하면서 참 볼 꼴 안 볼 꼴 다 본 사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다시 아내를 보자니 여전히 복장이 터지더군요. 어쨌거나 생각보다 쉽게 딸과 함께 살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저는 다음 날부터 바로 집을 알아보고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 달의 시간 동안 저는 지은이랑 행복하게 살 집을 얼마나 알아보고 또 알아봤는지 몰라요. 솔직히 신혼집을 구할 때보다 더 설레고 행복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약속한 한 달 뒤 완벽히 준비된 집으로 지은이를 데리고 갔죠. 저를 따라가 집을 본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입만 벌리고 서 있더라고요. 아빠, 여기 우리 집 맞아? 무슨 집이 이렇게 좋아요? 뭐야, 여기가 정말 내 방이야? 내 인형도 사놓은 거예요? 와,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이거 정말 실화예요? 그래, 지은아.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아니, 다 네 거야. 이제 아빠랑 우리 둘이 같이 사는 거야. 알았지? 아빠가 엄마보다 부족할 수도 있지만 멋진 아빠가 되도록 정말 많이 노력할게. 사랑한다, 우리 딸. 36평짜리 새 아파트를 구하느라 많은 돈을 썼지만 저는 살면서 그날보다 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로또 1등 당첨금이 남아있기도 했지만 이혼 전 개발했던 신상품을 업그레이드해서 출시했는데 반응이 꽤 괜찮아서 마침 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딸에게 좋은 선물을 해줄 수 있었죠. 그렇게 저와 지은이는 둘만의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딸하고도 잘 지내고 일도 잘 되고 부러울 게 없는 나날이 계속됐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TV 경제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어요. 신상품이 히트를 치면서 성공한 CEO로 소개된 것이었습니다. 길지도 않고 잠깐 딱 20초 정도만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해서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의 위력을 너무 만만하게 봤었나 봐요. 방송이 나가고 의외로 주변 반응이 대단하더라고요.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의 고향 선후배까지 안부 문자를 보내면서 성공을 축하해 줬어요. 딸도 그걸 보고 자기 엄마랑 외가에도 자랑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우리 아빠 TV에도 나오고 우리 새 아파트 36평에 산다? 뭐? 36평? 새 아파트? 누가? 거지 같은 너희 아빠가? 야, 뻥치지 마. 왜 안 믿어? 우리 집에도 몇 번이나 놀러 왔는데. 뻥 아니야. 우리 아빠 얼마나 대단한데. 처음에는 딸의 말을 믿지 않던 아내는 결국 딸에게 꼬치꼬치 물어 저희 상황을 알게 됐어요. 로또까진 몰라도 사업을 다시 시작해 전보다 더 성공했다는 걸 알고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아니 여보, 당신 뭐야? TV에도 나왔다면서?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돈으로 회사를 다시 차린 거야? 어? 나 몰래 뭐 꽁쳐둔 돈이라도 있었던 거야? 기가 막히게 돈 냄새를 맡은 아내는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들었고 저는 어이가 없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계속 제게 전화를 걸어 귀찮게 하더라고요. 이젠 남이사 무슨 상관이야? 딸내미 데려가서 안 굶기면 됐지. 당신 이제 와서 무슨 참견이냐고. 됐고, 나 바쁘거든? 이젠 전화하지 마, 재수없게. 아내 몰지각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던 저는 이 기회에 그대로 대갚음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는 전혀 상처를 받지 않더라고요. 돈 냄새를 맡았으니 어떻게 해서든 제게 다시 달라붙으려는 생각밖에 없어 보였어요. 그러면 지은이 데려갈 때 이미 성공한 거였어? 어머나 세상에, 진작 나한테도 말을 하지. 여보, 나 있잖아. 나 재혼 안 했어.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순 사기꾼에다가 돈도 하나도 없더라고.
다 대출이고 월세 살고 차도 할부고 거지 같은 놈 만나 고생할 뻔했잖아. 여보, 나 당신 없으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이참에 우리 옛날로 돌아가자. 우리 세 식구 다시 행복하게 살아보자. 어? 내가 정말 잘할게. 어? 이제 보니 아내는 돈만 밝히는 악마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더라고요. 제가 사업 망하고 밑바닥일 땐 거지 같은 남편 싫다고 하더니 제가 다시 기적처럼 재기를 하니 이제 와서 살림을 차리자고 하는 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린가요? 거머리 중에 거머리,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중에 최악의 쓰레기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전 아내도 모자라 전 처가 식구들까지 찾아와서 쇼들을 하는 거 있죠? 김서방, 난 우리 김서방이 다시 성공할 줄 알았어. 이건 우리 집안의 경사야, 경사. 난 하루도 잔을 잊어본 적이 없네. 이참에 우리 딸이랑 다시 합쳐서 우리 인생 멋지게 살아보세. 정말 역대급 철면피 집안 아닌가요? 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똑같이 갚아주기로 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야? 돈 있을 땐 우리 사위, 돈 없을 땐 이놈 저놈 사람 취급도 안 한 것들이 이제 와서 다시 빈대처럼 붙어먹으려고 해? 내가 전처럼 그대로 당할 호구로 보였냐? 내가 너희를 처음에 도왔던 건 그래도 내 아내의 부모님이었고 아무리 못나도 내 아내의 오빠였고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내 처가였기 때문에 너희를 도왔던 거야. 근데 나의 호의를 배신으로 갚아? 그래서 너희들에게 내가 마지막 특별 선물을 주려고 기대해. 정말인가? 특별 선물? 그게 뭔데? 우리가 자네한테 잘못한 건 인정함세.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 아니었는가? 내 기대함세, 부탁함세 그 특별 선물. 전 아내와 처가 식구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 그런 작자들이었습니다. 제가 특별 선물이라고 하니 제가 마지막으로 호의를 베풀고 인연을 끊을 줄 알았나 봅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만의 착각이었어요. 장모님, 조만간 등기 날라갈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당신도 기대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전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처가 식구들이 전화 와서는 길길이 날뛰며 미쳐서 발악하는 게 아니겠어요? 김서방, 아니 이게 뭔가? 압류 통지서? 우리 아들한테 꼭 그 5천만 원을 받아야 되겠나? 이게 자네가 말한 특별 선물인가?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내 오빠인 형님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은 일이요. 뭐 예상하셨겠지만 형님, 아니 그놈은 2년도 안 돼 가게를 쫄딱 말아먹고 거지 신세가 되었는데요. 사장이 돼가지고 직원들한테 가게 맡겨놓고 허구한 날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여자나 만나니 어떤 가게가 장사가 잘 되겠어요. 그러다 다시 장인 장모 집에 얹혀 사는 논팽이로 살다가 다시 이것저것 해본다고 처갓돈을 있는 대로 다 끌어쓰다가 집안 전체를 말아먹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신용불량자 인생으로 불쌍하게 살고 있었는데 전 처가 식구들이 하는 짓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제가 소송을 걸어버렸던 겁니다. 압류 통지서를 받은 전 처가는 저한테 떡 하나라도 받아먹을까봐 기다려왔는데 똑같이 뒤통수를 맞으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죠. 네, 맞습니다. 제 특별 선물. 당신 아들이 집안 말아먹었다면서요? 어차피 지금 신용불량자라 제가 당장 받을 길은 없지만 다시 신용 회복하려면 제 돈부터 갚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나한테 찾아오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생각이니 명심들 하세요. 아이고, 자네, 우리 아들을 죽일 셈인가? 우리가 잘못했네. 제발 진정 좀 하게. 우리 아들 뭐 먹고 살라고. 아이고. 저는 절규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전 거머리 같은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바퀴벌레 퇴치하듯 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전 처가와의 악연은 끝이 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사냐고요? 제 바람은 하나입니다. 딸하고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그동안 참 못해준 게 많은데
그 한도 다 풀어주고 좋은 아빠로 남는 거요. 뭐 엄청나게 크게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기반을 잡아 사업가로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게 욕심은 아니겠죠? 한 번 아픔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아 맞게 된 기적으로 이제 제 상처가 모두 아물 수 있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우리 인생에는 희극도 비극도 있어서 그 결말을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죠. 아픔도 있지만 반드시 기적도 있으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만의 기적을 기다려보세요. 저도 딸과 행복하게 살면서 여러분의 기적을 응원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